T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거대한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강태준은 감정 없는 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결정 하나의 수십 년 역사의 경쟁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터였다. 이사들은 그의 냉혹함에 숨을 죽였다. 지난 6년간 그는 그런 남자였다. 웃지도 옳지도 않는, 오직 성공과 승리만을 향해 질주하는 완벽한 기계. 회의가 끝나고 그는 홀로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남았다. CEO라는 갑옷을 벗자 그의 얼굴 위로 지독한 피로와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6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의 기억은 어김없이 6년 전 그 여름의 장마철로 돌아갔다. 태준아,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는 것 같잖아. 윤수아. 그녀는 비를 보며 아이처럼 웃곤 했다. 그의 잿빛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총천연색의 존재. 도예과를 갓 졸업한 그녀는 흙냄새와 함께 언제나 햇살 같은 미소를 풍겼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가 잊고 있던 감정들을 가르쳐 주었다. 행복, 설렘, 그리고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잿더미가 되었다. 빗길, 교통사고, 불타는 차체,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 그날 이후 강태준의 시간은 멈췄다.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세상을 향한 분노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다시는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TK그룹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회장님, 이제 퇴근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회상을 끊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서가 열어주는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차는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그는 창밖의 풍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때였다. 퇴근길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차가 인사동의 한 골목 어귀에서 멈춰섰다. 짜증이 치밀어 오른 태준은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쳐놓은 천막들 아래에서 작은 노점상들이 파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곳에 못 박힌 듯 멈췄다. 거센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천막 아래 한 여자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도자기들을 지켜내고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얇은 스웨터는 비에 젖어 몸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고되고 지친 모습. 세상의 모든 풍파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듯한 처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기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수아, 윤수아. 세상 그 누구와도 착각할 수 없는 지난 6년간 그의 꿈속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살짝 처진 선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다물려 있어도 슬픈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한 입술까지.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죽었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멈췄던 지난 6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차 세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다급하게 갈라져 나왔다. 회장님, 여긴 당장 차 세우라고. 그는 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비싼 수트를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해 홀린 듯이 걸어갔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고은별은 몸을 움츠렸다. 온몸에서 풍기는 위압적인 기운. 비에 젖고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초라한 도자기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 자리세를 뜯으러 온 깡패일까? 그녀는 경계심을 품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노점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세상 모든 것을 담은 듯한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불신과 그리고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남자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그 목소리마저 그녀와 똑같았다. 그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마치 신기루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가 진짜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은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뺨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6년간 멈춰있던 남자의 시간과 6년간 숨어있던 여자의 운명이 차가운 빛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떨리는 손끝이 고은별의 뺨에 닿기 직전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뇌를 마비시켰던 충격이 가시고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저 여자는 그저 죽은 연인을 닮은 낯선 타인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모습에 당황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섰다. 흠뻑 젖은 채 도망치듯. 그는 빗속에 홀로 남겨진 은별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차에 올라탔다. 김비서,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고은별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김비서의 조사 결과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의 삶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불행, 보육권 출신의 고아, 알려진 친인척 없음. 그녀는 재능 있는 도예가였지만 세상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보육권을 나온 뒤 의지했던 양부모가 남긴 거액의 빚을 떠안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옥탑방이었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마지막 남은 생명줄인 도자기 가마마저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흑투성이 손으로 땀을 흘리며 물레를 돌리는 모습.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고 빛나고 있었다. 윤수아와는 전혀 다른 삶.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을 비웃었다. 저 얼굴을, 저 목소리를 이대로 다시 놓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가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6년간의 지옥 같은 그리움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한 줄기 빛을, 그것이 신기루일지라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부서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처방을 내렸다. 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저 유령을 소유하기로 결심했다. 김 비서는 태준의 명령에 따라 고은별의 옥탑방을 찾아갔다. 좁고 허름했지만 방 안은 주인의 손길이 닿아 정갈했고 곳곳에 놓인 소박한 도자기들은 그녀의 예술적 영혼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후원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TK그룹은 그녀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개인 작업실과 그녀가 원하는 모든 재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첫 개인전을 T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열어줄 것이다. 예술가로서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물론 대가가 있었다. 계약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고은별 씨는 강태준 회장님께서 제공하는 개인 거주지에 머물며 회장님의 예술 자문 겸 개인 동반자로서 그가 원할 때 그의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은별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후원이 아니었다. 매매 계약이었다. 그녀의 예술과 꿈을 담보로 그녀의 자유와 시간을 사겠다는 제안. 그녀는 빗속에 그 남자를 떠올렸다. 자신을 향하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의 눈빛을.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가마 압류 통지서와 옥탑방의 퇴거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꿈과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악마와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했다. 그녀는 태준의 거대한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미술품과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공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완벽한 통유리창을 가진 개인 작업실까지. 그곳은 천국이었지만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아름다운 감옥.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그날 밤 강태준이 그녀의 새로운 거처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빗속의 광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냉정하고 통제력 있는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뜨거운 집착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만든 도자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작품이 아닌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음에 드나? 네,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다 줄 테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은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6년 전 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헝클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너무나도 다정하고 슬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야 집에 돌아왔구나 수아야. 수아. 그 이름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은별의 심장에 밝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을 열어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 했다. 제 이름은 고은별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계약의 진짜 대가를. 그는 고은별이라는 예술가를 후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윤수아라는 죽은 여자의 유령을 돈으로 산 것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굳어버린 얼굴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은 은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팔아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제 이 화려한 감옥 속에서 한 죽은 여자의 그림자로 살아가야만 했다. 고은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악몽이었다. 그녀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름 모를 하녀가 그녀를 위해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옷장에는 그녀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옷들이 매일같이 채워졌다. 그 모든 것은 6년 전 윤수아가 좋아했던 것들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고은별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통해 6년 전 죽은 연인의 환영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와 수아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던 장소. 그는 와인을 주문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억나, 수아야. 그때 너 토마토 소스를 입가에 다 묻히고 먹었었는데. 어린애처럼. 은별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척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날의 설렘, 어색했던 첫 키스, 그리고 그의 서툰 고백까지. 그녀의 심장은 추억의 무게에 아파왔지만 그녀는 연기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낡은 예술 영화관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함께 10번도 넘게 봤던 흑백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그는 영화를 보는 내내 스크린이 아닌 그녀의 옆모습을 응시했다. 넌 이 장면에서 항상 울었지. 그의 목소리는 슬픈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은별은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장면에서 울 수 있는 윤수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죽은 여자의 흉내를 내는 인형 고은별일 뿐이었다. 그의 집착은 그녀의 모든 일상을 잠식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을 수아가 좋아했던 하얀색 프리지아 꽃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가 좋아했던 라벤더 향초를 피웠고 그녀가 즐겨 듣던 재즈 음악을 틀었다. 그 모든 것은 은별이 바로 수아 자신이었기에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잔인한 고문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려는 작은 반항을 했다. 저는 커피보다는 녹차를 더 좋아해요. 사실 저는 시끄러운 재즈보다는 조용한 클래식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저항을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애의 투정쯤으로 여겼다. 그는 고은별이라는 사람의 실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윤수아의 모습을 그녀에게 덧씌우고 있을 뿐이었다. 이 지독한 이중생활의 압박 속에서 6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봉인된 악몽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6년 전. 그녀의 아버지 윤 교수는 TK그룹의 경쟁사였던 작은 바이오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었다. 그는 TK그룹이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진 신약을 출시하려 한다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불법 임상의 배후에는 당시 TK그룹의 실세였던 강태준의 새어머니 서은희 회장이 있었다. 윤 교수는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서은희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윤 교수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딸 윤수아였다. 그들은 수아를 납치하여 윤 교수를 협박하려 했다.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쾅!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 날카로운 파편과 함께 뜨거운 화염이 그녀의 몸을 덮쳤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감싸 안는 아버지의 절박한 몸짓과 살아야 한다. 수아야, 하는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뼈가 부서졌지만 그녀는 불타는 차체에서 한 노이사에 의해 구출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노이사는 그녀를 자신의 작은 시골 병원으로 옮겨 몇 달간의 대수술 끝에 그녀의 목숨을 살려냈다. 그는 또한 그녀를 노리는 자들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녀는 죽어야만 했다. 윤수아는 아버지와 함께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재활과 성형수술 끝에 그녀는 고은별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얼굴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 끔찍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싶었다. 회상이 현실로 돌아왔다. 은별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강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상황이 가진 지독한 아이러니.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과거의 자신을 연기하며 살고 있었다. 돈 때문에, 자신의 꿈 때문에 어리석게도 괴물의 소굴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때 태준이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6년 만에 그녀가 처음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다. 선물을 준비했어. 그는 그녀를 개인 작업실로 이끌었다. 작업실의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꿈에 그리던 최신형 맞춤 제작 도자기 가마가 놓여 있었다. 예술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녀가 빚 때문에 빼앗길 뻔했던 그녀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상징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름다운 가마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기쁨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였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너무나도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아라면 분명 좋아했을 거야. 선물은 고은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유령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다. 은별은 아름다운 가마 앞에 서서 자신의 꿈과 악몽의 경계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6년 전 그날의 불길 속에서보다 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TK 문화재단의 이사장실. 서은이는 우아한 손짓으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애롭고 현명한 여성 경영인이자 예술계에 존경받는 후원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얼음 심장이 숨겨져 있었다. 회장님 강태준 대표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충직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에 6년 전 죽은 윤수아라는 아가씨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합니다. 회사 전체에 파다한 소문입니다. 서은이의 손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윤수아. 6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성가신 이름.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지. 우리 아들이 아직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해 헛것을 보는 모양이구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길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6년 전에 그날 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TK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VVIP 자선 갈라 행사가 열렸다. 서은이의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그녀에게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6년간 단 한 번도 파트너를 대동한 적 없었던 강태준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파트너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는 고은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혔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6년 전 수아가 그토록 입고 싶어 했던 디자인의 드레스였다. 은별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녀는 화려한 인형이 되어 자신을 조종하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 세상 밖으로 나섰다. 갈라 행사장. 은별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죽은 윤수아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수군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서은이가 그녀와 마주했다. 서은이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왔지만 은별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이었다. 서은이의 완벽한 포커 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6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의 망령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저 아이가 만약 정말로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태주는 서은이의 그런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은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환상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균열은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수아가 생전에 가장 존경했던 한 원로 화가가 은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수아 아가씨인 줄 알았네. 정말 똑 닮았구려. 자네도 김화백님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겠지. 은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김화백님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작품에 담긴 과한 상징주의보다는 박화백님의 거칠고 정직한 표현주의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것은 수아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수아는 김화백의 열렬한 숭배자였다. 태주는 그 사소한 불일치에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두 번째 균열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습관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갑자기 터졌을 때 은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옆구리를 감쌌다. 드레스 아래 6년 전의 사고로 생긴 희미한 흉터가 있는 자리.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의 밴 방어기제였다. 수아에게는 결코 없었던 습관. 태준의 뇌리에 그 낯선 몸짓이 날카롭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균열은 그녀의 힘에서 비롯되었다. 술에 취한 한 경쟁사 사장이 태준을 도발하려는 듯 은별에게 다가와 무례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이 분노에 차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은별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 놓으시죠. 그리고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뿌리치려는 듯 가볍게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녀린 손아귀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거구의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악소리를 내며 손을 놓았다. 은별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사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맹수와도 같은 차갑고 위압적인 힘이 서려 있었다. 수아는 결코 저런 눈빛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갈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오늘 밤 그의 곁에 있었던 여자는 수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수아가 아니었다. 다른 생각, 다른 습관, 그리고 다른 힘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여자가 그저 기억을 담는 그릇이 아닌 고유한 생각과 영혼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마주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은이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은별, 저 아이의 뒷조사를 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깨끗하게 처리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리고 태주는 늦은 밤 자신의 집무실에서 갈라 행사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는 은별의 낯선 모습들을 반복해서 집요하게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환상이 깨지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고은별이라는 미지의 존재에게 자신도 모르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은별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도자기 디자인이 아니었다. 6년 전 자신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얼굴. 서은이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괴물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서은이의 책상 위에 고은별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최악의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은별이라는 여자의 과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6년 전 윤수아가 죽었던 바로 그 시점 이전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6년 전에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서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다. 살아있었다. 그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 그 계집애가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자신의 아들을 TK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6년 전의 실수를 이번에는 완벽하게 마무리해야만 했다. 처리해.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그림자에게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완벽한 사고로. 그들의 새로운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고운별은 밤늦게까지 펜트하우스 별채의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굽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시설 관리팀에 심어놓은 자신들의 사람을 통해 가마에 연결된 가스관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번 그녀가 가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작은 스파크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터였다. 비극적인 장비, 오작동 사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한편 강태주는 갈라 행사 이후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은별이라는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수아의 모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은별 그 자체를 보려 했었다. 흙을 만질 때의 진지한 표정 물레를 돌리는 능숙한 손놀림,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짓는 희미한 미소. 그는 자신의 기억 속 수아와는 다른 그녀만의 강인함과 재능에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다. 그것은 죽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는 다른 살아있는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이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정기적인 보안 프로토콜 검토를 위해 건물 전체의 보안 및 시설 관리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이상한 기록 하나에 멈췄다. 어젯밤 자정 펜트하우스 별채의 가스라인에 대한 비공식 심야 점검 기록. 점검을 승인한 담당자는 공교롭게도 그의 새어머니 서은이에게 충성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최신 설비에 왜 비밀스러운 심야 점검이 필요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갈라 행사장에서 마주쳤던 서은이의 그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던 눈빛이 떠올랐다. 불길한 예감이 경고등처럼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바로 그 시각 별채의 작업실. 은별은 막 완성된 초벌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 넣고 있었다. 태준이 선물해준 최신형 가마의 첫 가동이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설렘에 잠시나마 자신의 처지를 잊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마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점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었다. 안 돼. 바로 그 순간 작업실 문이 부서질 듯이 열리며 태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거 만지지 마.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은별은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왜 그러세요? 태주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코끝에 역하고 달콤한 가스 첨가제의 냄새가 희미하게 스쳤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점화 버튼을 누르려던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녀를 거칠게 끌고 작업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작업실의 육중한 방화문을 닫아버리고 복도 벽에 있는 층 전체의 비상 환기 시스템 스위치를 눌렀다. 윙 하는 굉음과 함께 강력한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별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가스가 새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잠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방금 구해낸 것은 수아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 여자. 고은별이었다. 그의 보호 본능은 죽은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를 향해 발동했다. 그는
섬뜩한 확신과 함께 깨달았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고 그 배후에는 자신의 새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은별 역시 모든 것을 즉시 이해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6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괴물이 자신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다. 자신이 6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고은별이라는 위태로운 안전지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고 작업실은 통제되었다. 태준과 은별은 거실의 양끝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새롭고 끔찍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죽은 연인의 대용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지켜내야 할 살아있는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일지도 모른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망상은 사라졌다. 대신 공동의 적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는 발칵 뒤집혔다. 가스 누출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강태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는 고은별을 더 이상 위험한 별채에 둘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펜트하우스의 가장 안쪽, 자신의 침실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안전한 스위트룸으로 옮겼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두 사람의 심리적인 거리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어머니 서은이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교활한 괴물이었다. 증거 없이 섣불리 덤볐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칼이 필요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 그는 비밀리에 김비서를 만났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6년 전 윤수아 씨가 죽었던 교통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서은이 이사장이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쳐 단 한 톨의 먼지까지도. 김비서는 최근 은별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의 충성심은 이제 맹목적인 복수가 아닌 진실과 강태준 그 자신을 지키는 것을 향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은별은 자신의 새로운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 사건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투사를 깨웠다. 숨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녀에게는 강태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를 진실로 이끌어야 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일 터였다. 대신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로 결심했다. 태준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6년 전의 경찰 보고서는 완벽했다. 음주운전 트럭 기사의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 가해자인 트럭 기사마저 현장에서 즉사했기에 더 이상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벽하게 종결된 사건,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집무실에서 차가운 사건 파일들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은별이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모니터에 떠 있는 사고 보고서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안타까운 사고네요. 제 아버지는 연구원이셨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세상의 가장 큰 재앙은 가장 큰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의 가장 작은 눈에 띄지 않는 부품 결함 같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이를테면 값싼 공급업체의 불량 브레이크 라인 같은 거요. 그녀의 말은 안개 속을 헤매던 태준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거대한 음모의 숲만을 보고 있었다. 그 숲을 이루는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나무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사고를 일으킨 트럭 회사를 조사하라고. 그 회사는 사고 직후 파산하여 사라진 작은 화물 운송 업체였다. 하지만 파고들자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회사는 사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 서은이가 관리하던 TK그룹의 한 계열사로부터 자신들의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운송 계약을 따냈다. 트럭의 정비 기록은 조작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고의 원인이었던 브레이크 부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싸구려 부품이었다. 사고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동시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수아의 그림자를 좇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었다. 그는 은별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질문을 던졌다. 때로는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 무심코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 그녀는 언제나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과 누구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뛰어난 지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 언제나 햇살처럼 밝고 순수하기만 했던 수아의 모습과 눈앞에 이 지혜롭고 강인한 여자를 더 이상 하나로 겹쳐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태준의 집무실에 함께 있었다. 벽에는 6년 전 사고와 관련된 사진과 서류들이 가득 붙은 거대한 증거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태주는 트럭 회사와 서은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은별이 보드 앞으로 다가가 그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연결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파산한 트럭 회사의 사장과 서은이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명의 해결사 사이의 과거 거래 내역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서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조사와 그녀의 안내 사이의 경계는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말없이 그들은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집착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태롭고 위험한 동맹 관계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의 조사는 썩은 상처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는 파헤칠수록 자신의 발밑이 얼마나 위태로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김 비서가 이끄는 비밀 조사팀은 마침내 6년 전 사고 트럭의 정비를 담당했던 정비공을 찾아냈다. 그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술로 세월을 보내는 반패인이 되어 있었다. 태주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정비공은 태준의 집요한 추궁과 증거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TK그룹의 높은 분에게서 지시를 받은 해결사에게 돈을 받고 트럭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시켰으며 정비 기록을 조작했다고. 그는 그저 겁만 주는 작은 사고일 거라고만 들었다고 울부짖었다. 그의 자백은 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그토록 비극적인 사고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의 새어머니가 있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전복되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껏 해온 복수는 대체 무엇이었나? 그의 증오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 사고가 거짓이었다면
수아의 죽음 또한, 아니 그 생각만은 미친 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녀의 죽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독초는 걷잡을 수 없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이 폭풍우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은별의 내면 역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곁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동맹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가 6년간 쌓아온 고은별이라는 가면은 점차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의 슬픔, 그의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복잡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잊으려 했던 윤수아로서의 감정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를 향한 애증 연민, 그리고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랑.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정체성과 싸워야 했다. 그날 밤도 태주는 집무실의 증거보드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정비공의 자백 이후 더욱 복잡해진 사건의 연결고리들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이해가 안 돼. 이 돈의 흐름은 명백히 서은이 이사장을 향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이런 불필요한 단계를 거친 거지? 이건 마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고은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그녀는 6년 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막힌 생각을 뚫어주는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보드 위에 한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준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돈의 흐름은 A에서 B로 간 게 아니야. 유령 회사를 통해 C로 우회해서 자금의 출처를. 준아. 그 애칭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작업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별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윤수아만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 태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충격과 불신, 그리고 미친 듯이 타오르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사람처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를 뭐라고 불렀냐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수아의 기억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 공포에 질려 흔들리는 그 영혼을 처음으로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해밀턴을 구했던 침착함, 브레이크 결함을 짚어냈던 통찰력, 그리고 갈라 행사장에서 보았던 그 낯설고 강인했던 눈빛. 당신 누구야? 그는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애원하고 있었다. 해밀턴을 구했던 것도, 불량 브레이크를 말했던 것도, 그리고 이 이름도 전부. 제발 말해줘. 당신 대체 누구냐고. 그의 뜨거운 시선이 그녀가 6년간 지켜온 모든 비밀의 벽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은별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세상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참이었다.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결과를 감당할 것인가. 그녀는 운명의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말해줘, 제발. 강태준의 애원은 윤수아가 6년간 쌓아온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열쇠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녀를 유령으로 보는 남자의 광기가 없었다. 오직 진실 앞에서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명의 상처받은 영혼만이 서 있었다. 거짓말은 이제 무의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노리는 거대한 악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칼을 겨눌 여유가 없었다.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이름은 윤수아예요. 그 한마디, 그것은 강태준의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다. 그는 휘청이며 뒷걸음질 쳤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첫 번째는 신조차 믿을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 그의 사랑이, 그의 세상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죽지 않고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6년간의 지옥 같던 어둠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했다. 하지만 그 기쁨 뒤로 곧바로 영혼을 찢는 듯한 죄책감의 파도가 몰려왔다. 그가 지난 몇 달간 무슨 짓을 했던가. 그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여자를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취급하며 모욕하고 짓밟고 상처 입혔다. 그의 복수는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의 심장에 스스로 칼을 꽂는 끔찍하고 괴물 같은 짓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을 채운 것은 순수한 분노였다. 자신의 새어머니 서은이를 향한. 그녀는 수아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6년이라는 시간과 자신의 영혼까지 앗아간 악마였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6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은이가 TK 건설의 자재를 값싼 불량품으로 빼돌려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근 완공된 다리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그는 서은이가 이 모든 죄를 당시 건설 부문을 총괄하던 강태준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라는 것까지 파악했다. 아버지는 친구이자 존경하는 상사였던 그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들고 그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사고는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서은이의 작품이었다. 아버지는 저를 감싸 안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늙은 의사의 이야기, 고통스러웠던 수술과 재활의 시간, 그리고 서은이의 감시를 피해 고은별이라는 유령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지난 6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의 세상은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다. 그의 아버지는 무능해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은이의 음모에 맞서 싸우려 했던 또 다른 희생자였다. 그리고 한서은 아니 윤수아의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영웅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태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완벽했던 수트가 먼지 쌓인 바닥에 구겨졌다. 수아야, 수아야.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울음속에는 6년간의 그리움과 방금 전 깨달은 진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하지 마. 제발. 그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맹세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었던 사죄를 자신의 영혼까지 다 바쳐 내뱉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냉혹함은 진실과 죄책감의 무게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수아는 무너져 내린 그를 복잡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통쾌함 대신 깊고 무거운 슬픔이 차올랐다. 그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역시 서은이라는 거대한 악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또 다른 희생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떨리는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의 손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고 공동의 슬픔을 나누는 첫 번째 연대의 손길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감정의 폭풍이 잦아들고 집무실에는 위태로운 평온이 찾아왔다. 진실은 무겁고 추악한 모습으로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태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잡는 그녀의 손이었다. 그 여자가 한 번은 내게서 너를 빼앗아갔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다시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끝낼 시간이야. 우리 함께. 그들의 역할은 이제 명확해졌다. 그들은 사랑과 슬픔, 그리고 공동의 복수라는 운명으로 묶인 파트너였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권태준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눈먼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심판자가 되었다. 윤수아는 더 이상 숨어 있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진실을 증언하고 괴물에게 맞서는 용감한 생존자였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집무실은 이제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서은이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경찰이나 검찰을 바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법부 깊숙이까지 뻗어 있으니까요. 어설프게 증거를 제출했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김 비서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오만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 오만함을 우리는 함정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수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들은 6년 전 수아의 아버지가 폭로하려 했던 바로 그 증거, TK건설의 불량 자재 사용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태준의 비밀조사팀은 폐기된 과거의 서버 아카이브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 데이터의 일부 조각들을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은이의 목을 조르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 6년 전 연구소의 생존자 중 한 명이 이 폭발적인 데이터를 들고 경쟁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서은이가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이었다. 그녀가 미끼를 물 수밖에 없도록 서은이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분노했다. 그녀는 그 생존자와 데이터를 모두 손에 넣어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의 브로커 수아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고 거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녀는 거래 장소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TK 아트 갤러리를 지정했다. 자신의 완벽한 영토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약속의 밤이 되었다. 폐장 후의 아트 갤러리는 고요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섬뜩했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어둠 속에서 침묵하는 증인들처럼 서 있었다. 서은이는
자신의 경호팀과 함께 갤러리 중앙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서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윤수아였다. 그녀는 얼굴을 반쯤 그림자에 가린 채 서은이를 향해 걸어왔다. 데이터는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 놈이 대리인으로 온 그 쥐새끼는 어디에 있나? 서은이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사방의 벽에 걸려있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일제히 현재 이 공간을 촬영하는 CCTV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갤러리 전체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님께서 찾으시는 쥐새끼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 뒤에서 강태준이 김비서와 함께 걸어 나왔다. 서은이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피해자의 가면을 썼. 태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저 여자가 지금 우리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너는 저런 계집애의 말에 노란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연극에 노란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위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트럭 정비공의 자백 영상 해결사의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6년 전 사고가 서은이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모든 증거들.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서은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때 수아가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걸어 나와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갤러리 전체를 울렸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조작된 건가요? 저를 2번이나 죽이려 하셨던 것도요. 살아 돌아온 윤수아. 그녀의 존재는 서은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결정타였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고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괴물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도끼 서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모 그깟 계집애랑 그 애비는 처음부터 자기들 분수를 알았어야 했어. 내 놈도 마찬가지야. 강태준 내 놈은 내 애비를 닮아 언제나 무르고 약해 빠졌지. 나는 내 아들을 위해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의 광기 어린 자백은 비밀 링크를 통해 이사회 임원들과 검찰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끝나는 순간 갤러리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은이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전쟁은 끝났다. 태준과 수아는 나란히 서서 괴물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함께 겪어온 모든 고통과 진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가 담겨 있었다. 서은이가 체포된 후에 아트 갤러리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공허한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준과 윤수아는 차갑고 아름다운 예술품들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6년간의 오해와 증오 거짓과 상처, 모든 것이 그들 사이를 거대한 강처럼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몇 주간 세상은 TK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강태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서은이가 저질렀던 모든 부패와 범죄의 뿌리를 남김없이 도려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CEO의 모습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깃든 펜트하우스를 떠나 조용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아 역시 그 화려했던 황금 세장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고은별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윤수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태준이 속죄의 첫걸음이라며 간절히 건넨 돈으로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에 공방을 열었다. 그녀는 흙을 빚으며 지난 6년간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나갔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서은이가 법의 최고형을 선고받은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그녀의 공방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의 총수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로소 동등한 두 명의 인간으로 마주섰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의 절박한 사죄가 아닌 조용하고 깊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그녀에게 사과했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나는 평생 짊어지고 갈 겁니다. 당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는 자신이 TK그룹의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그녀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기업 범죄에 무고한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 그의 속죄는 진심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해야 했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고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과 결국 진실을 택했다는 사실 또한 지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완전히 변해버린 남자를 보았다. 용서라는 건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여행 같은 거겠죠. 나는 그 여행의 끝이 어디일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한 가능성의 씨앗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극적인 화해나 뜨거운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순간에 찾아왔다. 돌아가려는 그에게 수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제가 만든 차가 꽤 맛있어요. 그것은 작은 초대였고 위태롭지만 소중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1년 후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윤수아의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박한 옷차림에 더 이상 CEO가 아닌 그저 한 여자만을 응원하는 평범한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의 성공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아의 시선이 그에게 가닿았다. 그녀 역시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시회의 중앙에 걸린 가장 큰 작품을 함께 바라보았다. 작품의 제목은 새벽이었다. 지독했던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작품. 그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닌 상처를 끌어안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